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 영화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의 주인공 나카야마 미오가 사망을 했습니다. 명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기엔 히트쇼크로 사망을 했다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히트쇼크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글로벌 IT 기업 넥스트웨이브 테크놀로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야마모토 아야카입니다. 신흥 스타트업이었던 우리 회사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고, 저는 입사 3년 차에 핵심 개발자로 성장해 있었죠. 그러던 2019년 겨울,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홈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가 협력사로 선정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일본 개발팀의 리더를 맡게 되었고, 이는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로 한국팀과 소통하며 개발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팀의 빠른 업무 처리 속도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는 저희 일본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죠. 겨울의 도쿄는 유독 차갑고 외로웠어요. 프로젝트 초반,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도착해도 실내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전기담요를 껴안고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팀과의 회의록을 정리하면서도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자꾸 몸이 움츠러들었죠. 특히 욕실은 더욱 혹독했어요. 아침마다 영하로 떨어진 욕실 온도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몸을 말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불이 나게 방으로 뛰어들어야 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 창문을 열었어요. 복도 끝에서 구급대원들이 누군가를 들것에 실어내고 있었습니다. 노모리 할머니. 한밤중 화장실에 가시다가 찬 기운에 쇼크로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달빛에 비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한밤의 정막을 가르며 멀어져 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만 약 10,000명이 한파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중 대부분이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였죠. 저는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온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며칠째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출근길에 마주친 노모리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세요라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5년 전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야근이 잦았던 그 시기, 김 팀장님은 늘 우리를 챙겼어요. 한국의 치킨과 라면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동료 사토미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저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었죠. 한국 남자들은 다 겉모습뿐이야라는 편견 어린 말들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팀장마저 일본 전통의 가치를 모르는군이라며 꾸짖었어요. 하지만 이런 비난과 편견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그때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혹한 속에서 떨며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실내 온도계는 8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또다시 한파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문득 의문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추운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보온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한국에서 받은 선물이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하라던 김현우 팀장의 말이 떠올랐죠. 삼성전자와의 첫 프로젝트는 2019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우리 팀은 서울로 향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의 김현우 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검은색 패딩을 입은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첫 미팅은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실내는 봄처럼 포근했죠. 우리 팀원들은 모두 겉옷을 벗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현우 팀장의 리더십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그날 밤의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API 연동 과정에서 심각한 버그가 발견됐을 때였죠. 일본이었다면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 절차를 준비했겠지만 김 팀장의 첫 마디는 함께 해결해 봅시다였어요.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모니터 앞에서 버그의 원인을 찾아 헤매던 중에 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나다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가 15분 뒤에 편의점 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컵라면, 삼각김밥, 그리고 따뜻한 캔커피였죠. 그리고는 치킨 배달 앱을 열며 치킨은 무슨 맛으로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모두 당황했죠. 일본에서는 상사가 이렇게 직접 야식을 사주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김 팀장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배고픈 상태로 일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저도 주니어 개발자 때 많이 겪어봤거든요 라며 웃었습니다. 치킨이 도착하고 우리는 잠시 코딩을 멈췄어요. 김 팀장은 자연스럽게 버그 트래킹 전략을 이야기했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자리에서 놀랍게도 버그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 우리는 마침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한국의 야근은 분명 힘들었지만 그날 밤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한국 팀의 업무 방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며칠씩 검토하는 사안들을 그들은 한 번의 회의로 결정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퇴근 후의 모습이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기 위해 서둘러 퇴근했죠. 반면 일본에서는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2주간의 서울 출장 동안 김 팀장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회의가 일찍 끝난 날에는 강남의 맛집으로 우리를 데려갔고 주말에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죠. 그때 처음 먹어본 치맥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김 팀장은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건넸어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보온병이었죠. 일본은 겨울이 춥다고 들었어요. 이걸로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일하세요라는 그의 말에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보온병 속의 따뜻한 차를 마실 때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사무실에서도 그때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화상회의를 할 때면 김 팀장은 항상 아야카 씨 따뜻한 차 마시면서 회의해요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팀장의 말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 보온병을 들었죠. 한글로 새겨진 그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리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죠. 테이블 위에 놓인 보온병에 김 팀장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것을 본 사토미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아야카 씨,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진 것 같던데? 한국 남자들 좋아하나 봐. 순간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사토미의 목소리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협력하면서 한국의 문화가 궁금해졌을 뿐이야. 하지만 사토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남자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결혼하면 전부 달라진다니까. 우리 사촌 언니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하도 구박받아서 이혼했잖아. 점심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에 대한 편견 어린 발언들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나라야.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더 놀라운 건 우리 팀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난방 시스템을 언급했을 때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야마모토 씨, 일본 전통 가옥의 정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며 우연히 마주친 과장은 더 직설적이었죠. 요즘 젊은 사원들은 자기 나라의 전통을 무시하고 외국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기 마이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아야카, 너무 한국 얘기하지 마. 승진해서 밀릴 수 있어. 주변에 차가운 시선들이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회사 메신저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공유됐고 점심자리에서는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보온병은 어느새 친일의식이 부족한 사원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근거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경험한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김 팀장의 따뜻한 배려, 프로젝트 팀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들이 정말 쇼였을까요? 밤늦게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어요. 화상으로 회의가 잡혀있던 김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야카 씨,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따뜻한 차는 마시고 계신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오히려 우리 쪽이었던 거예요. 차가운 사무실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제가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 따뜻했던 기억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토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편함이 갑자기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찬 기운이 훅 끼쳐왔어요. 실내 온도계는 7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히터부터 켰습니다. 하지만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욕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움찔했어요. 문을 열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수증기가 아닌 한겨울 새벽처럼 차가운 숨이었습니다. 욕실 바닥의 타일은 마치 얼음판 같았어요. 발가락 하나 대기가 두려울 정도로 차가웠죠. 벽면은 더 끔찍했습니다. 아침에 샤워한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벽을 쓸어보니 차가운 서리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욕실 한 구석에 놓아둔 체온계는 무자비하게 4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찬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발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30초 긴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중에 맴돌았어요. 천장의 낡은 환기구는 덜컹거리며 찬바람을 토해냈고 그 바람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자마자 서둘러 샤워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감싸자 잠시나마 안도했지만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얼어붙는 것 같았죠. 욕실 전체에 뿌연 수증기가 가득 찼지만 천장의 환기구는 쉴 새 없이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에 손을 뻗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뜨거운 물에서 벗어나자마자 영하의 공기가 온몸을 핥히듯 덮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수건으로 재빨리 몸을 감쌌지만 소용없었어요. 온몸의 피부가 바늘로 찌르는 듯 따가워졌고 떨림은 멈출 줄 몰랐죠. 거울은 뿌옇게 김이 서려 제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타일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작은 얼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발로 욕실 바닥을 건너는 순간 발가락이 동상에 걸린 것처럼 아파왔어요. 문을 열고 방으로 뛰어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시베리아 횡단처럼 느껴졌죠. 방에 도착하자마자 전기장판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린 채 덜덜 떨리는 발을 장판 위에 붙였어요. 히터는 이미 30분 전에 켜두었지만 방 안의 온도계는 여전히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불을 끌어와 몸을 감싸 안았지만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그 작은 온기마저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벽에 걸린 온도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왜 이런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불편함이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걸까? 스마트폰을 열어 날씨를 확인했어요.
이번 주는 더 추워진다는 예보였죠.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작년 겨울 히트쇼크로 사망한 노인 5,000명 넘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노모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잠을 청하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집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죠. 모두가 이 추위와 싸우고 있겠지요. 하지만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불편함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미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발바닥이 따뜻했던 바닥, 샤워 후에도 춥지 않았던 욕실, 그리고 창문 밖은 영하여도 실내는 늘 포근했던 그곳.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어요. 도쿄는 다음 주에도 한파가 이어진다는 예보였죠. 한숨을 내쉬며 메일함을 열었는데 김 팀장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새로운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서울 출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1월의 마지막 주 삼성전자와의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 출장이 잡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김 팀장이 반갑게 마중을 나와 있었죠. 아야카 씨, 이번에는 제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죠? 아내가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퇴근 후 김 팀장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에 놀랐습니다. 복도조차 춥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자 실내화를 건네는 김 팀장의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신발을 벗는 순간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바닥이 따뜻하죠? 우리나라는 겨울에 온돌 난방을 해요. 김 팀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의 온도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문 앞에 서봤지만 찬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창문을 만져보니 이중창이었고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았죠. 3중 단열 유리예요. 에너지 효율을 위해 기본으로 설치되거든요. 화장실도 둘러보았어요. 일본 집처럼 차갑지 않은 욕실, 바닥엔 온돌 난방이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난방 기능이 있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죠. 샤워하기 전에 틀어두면 욕실이 따뜻해져요. 습기도 잘 빠지고요. 김 팀장의 아내가 환풍기를 켜며 설명했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각 방마다 독립적인 온도 조절이 가능했어요.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모니터에는 조음이 표시되어 있었죠. 요즘은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외출할 때 자동으로 꺼지고 퇴근 전에 앱으로 미리 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팀장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서 집이 따뜻해야 해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 무거운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는 왜 이런 당연한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포근한 실내 온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김 팀장의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를 선물로 주었어요. 일본은 춥다고 하던데 이거라도 따뜻하게 두르고 다니세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런 게 진정한 전통이 아닐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담긴 변화와 발전.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사무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목에 두른 새 목도리의 온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죠. 아침 회의에서 출장 보고를 하는데 사토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야카 씨, 그 목도리 한국에서 샀어요? 요즘 한국 스타일에 완전히 빠진 것 같네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침묵 속에서 사토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따뜻한 게 좋으면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그래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토미 씨, 이건 업무 보고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이, 뭘 그래요?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우리 아야카 씨가 왜 이렇게 한국에 빠져 있는지 회의실 안의 동료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향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국 아파트 난방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고. 겉만 번지르르한 거지 우리 일본 가옥이 건강에도 더 좋대. 자연순환이잖아. 오후에는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야마모토 씨, 최근 당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그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질책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부장님,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배우는 것도 글로벌이라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당신 승진을 포기할 생각입니까?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건물 밖으로는 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팀장이 제자리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직감했죠. 팀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전통다도 수업을 권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에는 꾸짖음이 섞여 있었죠.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사토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그녀가 다른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어요. 한국 남자들의 폭력성을 꼬집는 말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사토미의 말처럼 따갑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온몸을 감쌌죠. 오늘따라 유독 춥게 느껴지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녁을 데우려다 만 전자레인지 앞에서 멈춰 섰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삼키려 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전기장판 위로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눈송이로 바뀌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은주가 내려갔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니 김 팀장 부부의 따뜻했던 집이 떠올랐죠. 포근했던 거실, 온기가 가득했던 욕실,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까지.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를 감쌌지만 차가운 기운은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방 안은 점점 더 추워졌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밤새 잠을 설쳤어요. 새벽녘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일본의 주거 환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부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 자료를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수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히트쇼크로 사망한 사람이 5,0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이 화면에서 튀어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중 80%가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었죠. 유럽연합의 주거 환경 기준도 찾아보았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물론 스웨덴처럼 추운 나라들도 모두 실내 단열을 의무화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의 단열 기준은 선진국 중 최하위였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는 13도. 반면 유럽과 한국은 22도를 유지했어요. 에너지 효율도 우리가 훨씬 뒤처져 있었죠. 출근길,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을 예약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어요. 아침 회의가 시작되자 팀장이 어제 이야기했던 다도 수업 참석 여부를 물었죠. 제 대답은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매년 실내 한파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통계, 병원 응급실을 찾는 노인들의 수치, 그리고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는 가구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죠. 사토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럽과 한국의 주거 기준을 보여주자 팀장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열 기준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낮은지 수치로 보여줬죠. 마지막 화면에는 노모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넣었어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쓰러진 그날의 일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팀장은 자료를 뚫어지게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정부 통계청과 국제기구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모두 확인 가능한 수치예요. 우리가 전통이라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였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예요. 사토미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점심시간, 평소엔 저를 피하던 후배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죠. 선배, 우리 집도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표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노골적인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팀장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삼성전자 한국지사에서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마트홈 개발팀에서 일본어가 가능한 개발자를 찾는다는 소식이었죠. 점심시간 평소처럼 혼자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후배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많이 생각해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도 지난 겨울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셨다고 했죠. 퇴근길에는 마이코를 마주쳤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이사한 새 집이 너무 춥다며 단열 공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온도는 여전히 차가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들고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퇴사 소식은 금방 퍼졌어요. 사토미는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모습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일본 사회의 모습이 보였죠.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하는데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공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작은 변화의 시작을 볼 수 있었죠.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김 팀장이 건네준 보온병을 손에 쥐었죠. 이제는 제가 따뜻한 곳으로 떠나갈 차례였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서울의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죠. 짐을 싸면서 문득 노모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퇴원하신 후 요양원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